국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기업 총수 일가와 전현직 기업 임직원들을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정부 정책을 감시하기 위한 국감이 기업인을 불러서 면박을 주는 자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그리고 장한대 박창환 교수와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국감 증인 신청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재벌 총수 국감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이 한창인데요. 일단 롯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고 여당에서는 더 이상 망신 주기 국감은 피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두 가지 특권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감이라고 하는 건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필요한 국정과 관련된 증인들을 불러서 청취를 할 권한이 있죠. 그건 권한이죠. 특권이 아니라. 그런데 그 정당한 권한을 거부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동안 많은 재벌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특권적으로 마땅히 증인 자리에 서야 하는데 그걸 회피해 왔다 이런 주장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그런 주장 물론 재벌들에게 여러 가지 국민들이 좀 따가운 시선이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국회가 그 권한을 특권으로 오용해서 이렇게 재벌 오너들을 불러가지고 망신 주면서 다른 그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보통 지금 그 정부에서나 여러 가지 사회 각 파트에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어떻게 보면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루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재벌 그룹들, 대기업들이 대부분 오너 중심의 기업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황제 경영이라고 칭해지는 오너 중심이기 때문에 네. 이 오너를 공격하면은 대부분의 것을 양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부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오너를 공격을 하면은 다른 이익을 취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이런 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노조도 이렇게 강성 노조고 강한 노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웬만하면은 오너를 공격하면은 대기업에서 다 양보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노조도 강해졌던 거고 마찬가지로 국회에서도 기업에서 이번에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증인 불러놓고 어떤 재단에 출연을 요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결국은 대기업으로부터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일부의 정치인들이 또는 어떤 정치 세력이 무리하게 대기업 오너들을 국감장 증인으로 채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에 대해서 박창환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무성 대표가 불과 며칠 전입니다. 국회에서 재벌 개혁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국감의 증인 신청 사실 이제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효성 조현준 사장 외에는 단 한 명도 지금 증인 신청이 안 돼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망신 주기를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올 대한민국의 상반기를 뒤흔들었던 사건이 한두 가지가 있어요. 네네.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불매운동도 있었고요.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이 합병을 둘러싸고서는 국내 자본이냐 외국 자본이냐 결국 불가피하게 국내 자본을 밀어줬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들이 낸 국민연금이 1조 5천억 원이나 손해를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여권이든 야권이든 국민을 대표해서 저는 물어볼 거는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그렇다면 야당의 주장이 다 맞느냐?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벌기업 총수들을 갖다가 부르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상임위마다 다 부릅니다. 근데 한중 FTA의 무역이득 공유제 또는 초과이익 공유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재벌 총수의 의견을 듣겠다 이래가지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야 될 때가 있고 안 불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실무질만 불러서도 얼마든지 재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게 있고 재벌 총수를 불러다 놓고 국민들의 그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따지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또 저는 국정감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 재벌을 감싸두는 것도 안 되지만 재벌을 갖다가 어떻게 불필요한 게 불러가지고 망신 주게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국회가 한쪽은 막아주고 한쪽은 그냥 무작정 부르고 이러다 보니까 재벌들이 나 안 나가게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로비하고 또 네. 그걸 로비를 받아주고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리로 바뀌는 어떤 그 관행의 출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권에서 얘기하는 망신주기 막는 거나 야권에서 좀 무분별하게 부르는 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바뀌어야 될 모습 중에 하나다. 정말로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소대를 끼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재벌 총수든 누구든 불러서 따져야 되고요. 굳이 부르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 그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그 민원 해결용 또는 재벌들에게 압박해서 뭔가 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은 이런 그 행태들이 이 양극화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네. 여야가 이번 국감에서 상대 탓만 할 게 아니라 뭔가 바뀌는 계기로 작용을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압박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어떤 일부 의원들과의 뒷거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실제적으로 그 회관에 국감 근처에 가면은요, 회관에 그 대기업의 오너와 가까운 임원들이 자주 출몰을 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모 의원 또는 그 보좌진들과 연이 있는 뭐 기업에 누구 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이렇게 서로 조율을 하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합시다. 뭐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네. 아까 우리 박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벌 개혁 이거는 뭐 우리가 뭐 구호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워낙에 권력이 강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국회에서는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해요. 우리가 정치권에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재벌 개혁의 방향이 이렇고 그게 단순히 실무자나 CEO가 아니라 그래서 오너를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합당해야 하잖아요. 예. 그러려고 하면 정치권에서 정말 재벌 개혁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플랜을 제시를 해야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향,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즉자적으로 무슨 사건이 있으면 누구 불러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건 일방적인 압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보여줬던 국회가 보여줬던 거 그렇게 해가지고 불러다 놓고 또 결실이 있었느냐.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 변화된 게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네. 한 번 하고 끝나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또 한 번 푸닥거리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조금 전에 박 교수님께서 불러야 할 곳이 있고 부를 필요 없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굳이 부르지 않아도 될 상임위에서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제밥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요즘 언론에 나와가지고 참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일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모 의원이 굳이 그 재벌 총수를 안 불러도 되는데 부르겠다고 원포를 놓으니까 그러면 그 그룹에서 우리 오너 안 나가게 좀 봐줘라 이런 식으로 딜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신이 만든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하고 그 그룹하고 같이 해가지고 뭔가 좀 일을 하자 이런 식의 어떤 딜을 한다던가 또는 지역구에 투자를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역구 개발 사업에 연관을 시킨다던가 또는 민원을 갖다가 해결해주는 용도로 쓴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밥에 관심이 먼 그런 사람들의 행태인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여당에서 부를 사안에 대해서 흔쾌히 불러서 같이 호통치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네네. 무조건 막아주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얘도 불러, 쟤도 불러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그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국감, 재벌 총수 막 부르기 네. 이런 것도 안 되지만 그 근본에는 여권이 재벌들을 비호하고 총수로부터 로비로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불러야 될 사항에 대해서 또 안 불러주니까 즉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보니까 그 빠져나갈 구멍들로부터 각종 이런 그 제밥에 해당하는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게 여야 모두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네. 일부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내년 총선을 좀 염두에 뒀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는 총선의 이슈가 지금 여당에서 여권에서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한 4대 개혁을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야권에서는 맞받아치면서 재벌 개혁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야권에서는 재벌들의 오너들을 불러가지고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타격을 입히면 그 이슈 자체가 좀 힘을 받겠죠. 그러면 총선 이슈에 있어서 일정 정도 교도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겠죠. 예. 또 하나는 총선 앞두고 개개인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 사업들
민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총선을 치르려고 하면 그냥 혼자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도 있고 자기 후원 그룹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얽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정 정도 기업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두고 굉장히 저기 서로 싸움을 기싸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여당에서 왜 일방적으로 방어를 하느냐.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 기업의 길을 살려줘야 하니까 일단 국회에서 너무 그렇게 하는 건 이런 요청을 여당이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자기들도 하나의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야당이나 여당이나 똑같은 정치인이에요. 그러면은 야당 의원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여당 의원도 똑같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권력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아요. 저기 대기업을 부르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지나치게 어떤 큰 그러니까 모든 재벌들은 막 이렇게 하면은 여권에서는 그걸 디펜스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명확한 타겟과 목표를 가지고 여야가 딱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야당에서 제기하고 그러면 여당의 입장에서도 명분적으로 그걸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필요한 경우 부르고 이런 좀 관행 전통 이런 게 좀 이렇게 안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인들의 평균 답변 시간이 1분 정도였죠. 평균 1분이었는데 1분 동안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어떤 해법이 좀 마련이 되면 좋을까요? 저는 옥석을 가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정감사 기간이 생각보다 짧고요. 또 봐야 될 진짜 국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재벌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재벌들에게 규제를 가하고 또 잘못된 거를 고치게끔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롯데그룹 문제라든지 네네. 또는 삼성물산과 이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생긴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의 손실액 이런 부분들처럼 정말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집중을 하지 못하고 여권에서는 일방적으로 정말 재벌을 비호하고 네. 야권에서는 문제 제기만 하다가 자기 내년 총선을 위해서 TV에 한 번 더 나오고 신문에 한 번 더 나오려고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호통쳤다. 자기 말만 하고 정작 그 사람의 그 재벌 총수로부터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이 재벌 공화국에서 물론 그 국감장에서 한 번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 모두가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꼭 듣고 싶어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아까 1조 5천억의 손실을 안긴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뭉쳐서 국민들을 대변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여든 야든 지금 그런 부분들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발생한다고 보고요. 국정감사에서 좀 집중과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여든 야든 정치권이 내년 총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 채택에 있어서도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학봉 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국회 윤리특위에 소명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적인 영역에서 벌어진 사안에서 국회의원 직무와 연관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소명서를 제출했는데 이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어이가 없는 얘기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소명을 하는, 행위 자체는 어떻게 나중에 재판에서 가려지든 그건 또 둘째로 치고, 네. 이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선량으로서 4년 동안, 그동안 3년 동안 국민을 대표했나 이런 좀 창피하기도 하고 자괴감도 듭니다. 네. 첫 번째는 행위 자체의 문제예요. 이거는 정말 별로 이렇게 입에 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건 전개 자체는. 그래서 정말 이런 분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두 번째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소명이 사적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치인의 상과 본인 스스로가 바라보는 정치의 상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그 역할과 지위와 권한에 대한 그 상이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어떻게 될 수가 있었고 네. 그동안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윤리특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왜 있느냐? 사법기관이 있지만 일반 법으로서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과 그리고 도덕성을 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윤리특위를 정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국회 내에서 뭐 제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징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당연히 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는 거죠. 아, 내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서 이렇게 하면은 아,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하질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게 나의 사적인 영역인데 왜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런 예. 적반하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길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기는 참 국민 정서하고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네. 그 제명 여부가 이제 오늘 10일이죠. 국정감사 시작 전에 이제 결정이 되는데 제명 여부 어떻게 보세요? 제명될 겁니다. 국회에서 이 정도도 제명을 못 시킨다 그러면 아마 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예요. 지금 해명도 참 해명이지만 네. 그걸 감싸는 모습이 사실은 더 국민들에게는 보기 안 좋은 거거든요. 예. 그런 비난으로부터 여야가 당연히 벗어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 사적 영역이니까 국회의원 직무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해명은 정말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에서 살아가려면 시민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법규 위반입니다. 그냥 뭐 길거리에 침 뱉고 담배 꽁초 버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네네.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사회에서 추방돼야 될 그 악인데 네.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 법 만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법을 왜 만드냐라는 거죠. 법을 만드는 목적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갖다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거를 막 저해하는 재벌들의 문제가 있다면 재벌 개혁을 하는 거고요. 노동계 문제가 있다면은 그러면서 노동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게 법입니다. 근데 자신의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입법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윤리 의식이 정말 바닥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예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 선진국 사례를 보면은요.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연관 업체들에서 호텔을 무료 투숙했다. 또는 식사 대접을 받았다.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국회의원이 자진 사퇴를 하거나 또는 뭐 제명되거나 이런 일들이 외국의 선진국의 사례에서 상당히 많거든요. 네. 단순하게 접대를 받아도 지금 제명을 받고 국민의 지탄을 받는 세상인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지금 뭐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이 법 만드는 것과 상관이 없으니까 자신은 제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궁색한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 파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기본을 망각한 정말 후한무치한 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심학봉 의원의 이런 황당한 소명과 더불어서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의 검색어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건 만남이었는데 파장이 좀 커지고 있죠. 참 민망합니다. 오늘 이 정치권 주제가 참 민망한데 이게 참 저도 뭐 여의도에 오래 이렇게 뭐 일을 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까지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그런 심정이 있고 하지만 저는 조건 만남 자체를 검색했다는 걸 가지고 지나치게 그러면 그거 끝나고 조건 만남 하러 갔냐 이런 식으로 막 확대 해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단 검색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다루는 게 항상 고매한 것만 다루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상수도만 다루는 게 아니라 하수도 다뤄야 하고 여러 가지를 또 알아야 하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금치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단 그걸 검색하고 나서 해명하는 과정이 좀 민망하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여러 가지 편명을 내는데 그게 납득하기가 어렵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앞모습을 숨기는 건 쉬워도 뒷모습을 숨기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검색하는 과정이 동영상으로 잡힌 걸 보면은 그렇게 떳떳하게 의정 활동을 위해서 했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계속 네네. 이렇게 눈치도 보고 좀 불편한 그런 아무래도 뒤가 좀 이렇게 좀 땡기고 이랬었던 것 따가웠겠죠. 같아요. 네. 그런 걸 보면은 그렇게 떳떳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어찌됐든 제가 이런 그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공천제도를 막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공천제도를 가지고 있느냐. 정말 국회의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정치권에서 가지고 있고 그게 작용하느냐.
맨날 그 끝날 때쯤이면 욕하다가 다시 그런 잘못된 공천 시스템이 선량들을 뽑아내지 못하고 또 다른 악재들을 또 리크루트 해가지고 정치권을 계속 타락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생각을 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말 지금 공천을 서로 기싸움하고 땅 따먹기 하듯이 할 게 아니라 이런 걸 보여서 선량을 뽑는 걸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민망한 주제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번엔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추석을 전후로 신당이 만들어질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신당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선호, 장세환 전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신당의 마중물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어떻게 앞으로 좀 가속화될까요? 일단 천정배 의원이 신당 얘기를 꺼내고 또 당내에서 박주선 의원이 여러 차례 이제 경고를 하고 뭐 곧 탈당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번 추석 전후로 해서 신당이 나올까? 일단 만들어지기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몇 달 동안 꾸준하게 신당을 만들겠다라고 주장해온 세력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기는 할 텐데 문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파괴력을 가진 그리고 분당의 수준의,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의 어떤 분당 수준의 어떤 신당이 될 거냐라고 하는 점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유선호, 장세환 전 의원의 어떤 그 신당 합류 선언, 뭐 탈당 얘기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 그렇게 큰 파급력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문제는 지금 새정치연합이 혁신위를 통해서 이제 공천의 룰을 바꾸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이 공천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최대 관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현역들이 대거 호남에서 대거 물갈이 되고 또는 20%가 물갈이 되고 내가 그 대상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현역들이 대거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석을 전후로 해서 과연 현실화 될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건데 네.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지지층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저는 최대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추석 때 각 지역구에 돌아가서 특히 호남이라든지 지지층들한테 물어볼 텐데 문제는 그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가지고는 있어요. 엄청나게 혁신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지자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이 쪼개져야 되냐, 새로운 당이 필요하냐고 물으면은 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왜 아직까지 신당이 커다란 동력을 못 얻고 있느냐. 여기서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나가는 쪽이 우위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그 신당이 파급력을 갖고 파괴력을 갖기에는 아직까지 새정치연합의 내용이 분당 수준까지 치닫고 있지는 않다. 그런 측면에서 신당론이 내년 선거 때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큰 파괴력으로 등장할 거다. 여기에는 아직은 좀 힘이 붙인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요. 천정배 의원 측은 새로운 인물을 찾는 게 우선이다라면서 거리를 뒀거든요. 네네.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너무나 그 간단한 건데 자기 그 천정배 의원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을 받고 싶겠죠. 전직 국회의원이 네네. 아니라.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뭐 당에서 선거 자금 지원도 되고 또 세도 대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전직 의원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의 현직 의원을 끌어들이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인물이라고 하는 뭐 어떤 특별한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할 법해요. 네. 지금 문제는 그런데 현역 의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 박주선 의원 정도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현역 의원들이 크게 움직임을 있어서 세력화해가지고 분당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야권 연대가 지금 또 다른 축에서는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분당 자체도 야권 연대라고 하는 이 틀에서 지분을 얼마나 차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봐야지 이게 뭐 야권이 두 개가 돼가지고 3파전이 돼서 뭐 여당이 유리할 거다 이런 식으로 봐서는 좀 너무 좀 단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참 바람잘날 없는 새정치연합인데요. 지금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당 혁신은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문재인 대표가 참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새정치는 언제쯤 이 내용이 좀 가라앉을지 의문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 가라앉았으면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죠. 이제까지 그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네. 네. 새정치연합이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난 대선 패배 이후부터 안철수, 김한길 전 대표 때부터 나온 얘기고 그 뒤에 못해서 무너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에 혁신위도 그렇다 할 혁신안을 국민들의 마음이 동할 혁신안을 만들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이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건 정말 쉬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국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정풍 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보가 지금 낡아지고 있다. 또는 당의 부패를 척결해야 된다. 또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야 된다.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지금 문재인 대표 체제가 그걸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는 맞는데 그러면은 누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가 정풍운동을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혁신위 쪽에서 네.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럼 안 대표가 하시면 되겠네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문재인 대표는 혁신 잘하는 말로 새겨 듣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그럼 너는 얼마나 잘하니 이런 얘기예요. 그럼 너도 좀 보태라 힘을 이런 얘기인데 앞으로 안철수 대표가 이런 얘기를 꺼낸 거는 지금 이제 이번 달 안에 혁신위의 그 혁신안이 끝납니다. 다 발표가 될 텐데 그 이후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이제 분당 얘기, 신당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당이나 신당, 탈당의 명분을 잡기 위해서라면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소위 비주류 쪽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이 선으로 후퇴하고 선대본 체제로 꾸려가지고 새 인물도 영업하고 거기에 손학규 전 대표를 좀 내세워서 좀 비주류의 어떤 공간을 갖다가 확보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가 그런 비주류의 마음을 읽고서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자신이 지금 문재인 대표 또는 혁신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뭉쳐보자 이런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니겠느냐. 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대표의 이번 그 혁신위 비판은 비주류와 앞으로 힘을 합쳐서 문재인 대표 측과 기싸움을 하겠다. 내년 총선 때까지의 주도권을 둘러싼 그런 그 혁신 경쟁에서 자신이 이제 문제부 못했으니까 내려와. 나 옛날에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낸 거고 나를 비주류가 좀 따라줘라 이런 시그널을 보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